현재는 보건복지부 소속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동시에 국가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장이라고 해서 질병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모든 연구 개발을 총괄하시는 아주 막중한 위치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조현병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다뤄주시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회복을 위한 치료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진료나 연구나 주 관심 영역은 저는 조현병에 다른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30여 년을 조현병에 대해서만 강의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가족들이시죠, 대개. 그리고 이 가족 교육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패밀리링크를 초창기에 했었고, 제가 인하대학을 떠나기 전까지 인천에 있는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14년을 이제 있으면서 또 이렇게 재활 이런 거에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의료부장님께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조현병에 대한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뭐 하나도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좀 변화를 좀 주자. 사람이 이 병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은 사실 우리의 행동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아지면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특히 조현병에 대한 이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라고 할까, 좀 뭐 이상하게 다름을 틀리게 보는 이제 그런 시각이죠. 특히 또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이게 조현병으로 바뀌었죠.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어떤 그 사건이 났을 때에 옛날 조현병의 옛날 용어인 뭐 정신분열병 환자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났던 것 같지가 않아요. 대개는 정신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즘 기자들은 건투사면 조현병이에요. 사실 별 연관이. 그래서 이게 오히려 편견을 두자고 개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름이 좀 순하다 보니까 이 신문기사들이 너무 자주 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조현병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했나. 두 번째는 이제까지 어디까지 치료가 왔나.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학생들 강의할 때는 이거부터 얘기해요. 우리 마음하고 신체가 어떤 관계가. 사실 서양에서는 마음하고 신체를 완전히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근데 서양 철학, 의학의 아주 선구자라고 하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1642년도에 쓴 책이 성찰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우리는 신의 도움으로 마음 없이 육체가 존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육체 없이도 마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동양의학은 어떤가? 1640년 되면은 우리 동의보감 쓴 허준이 1612년 때 사라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동양에서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개탄을 한 게 요즘의 의사들은 진짜 중요한 마음은 안 보고 지역 말단들이 신체만 본다라고 개탄하는 게 동의보감 소설책에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양에서는 마음과 신체를 동일시를 아주 같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마음을 조절하는 건 뭔가? 그거는 뇌라는 우리 이 기계죠. 이게 신체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내용이 마음은 전혀 분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엊그제는 그 신경을 학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 주제가 마음과 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이, 그래서 마음의 신체적인 질환하고 정신적인 질환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신체적인 질환은 그야말로 질환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는 장기별로 원인별로 병명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폐에 결핵균이 감염이 됐다. 그럼 폐에 생긴 결핵이라서 폐결핵이라고 이름 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라는 장기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위험해요. 그리고 원인이 뭔가까지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체적인 질환이죠. 그 눈에 보이는. 근데 정신적인 질환, 정신적인 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우리 뇌는 우리 보통 뭐 1000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세포뿐만 아니라 뇌 세포 한 가지 한 가지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000개의 서로 시냅스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냅스가 100조개가 된다고 해요. 100조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뇌의 구조를 아직까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뇌의 어느 부위에 뭐가 때문에 생기는 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는 진단을 붙이다 어떻게 하느냐? 특징적인 증상, 뭐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증이에요. 불안하다 그러면 그게 불안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나 또 그 병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떤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조작적인 진단 기준에 의해서 1부터 10가지에서 5가지 맞으면 이게 이런 병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의 정신장애죠. 그래서 정신장애는 질환이라는 말은 영어로 디지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디스오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는 그거를 장애, 그래서 정신장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신장애가 어떤 불구의미 장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장애는. 예. 그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간다. 그러면 다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지 알아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뭐 불안해도 그렇고, 술을 마셔도 그렇고, 어떤 행동장애가 있는 그 전체적인 거를 정신장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가 정신병이고, 또 그 중에서 더 일부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신병적 장애는 좁은 의미에서는 망상이나 환각, 그걸 가지고 있는 거를 전체적인 정신병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일부가 오늘 얘기하는 조현병에 속한단 말이죠. 한번 이거 좀 보자고요. 그래서 정신병적 장애는 소위 이제 망상 환각,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거는 이게 잘못된 믿음인데 아무리 설득하고 야단해쳐도 절대로 이건 흐트러지는 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자들은 그 옆에 있는 환자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할 때 야단치거나 싸우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해도 설득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병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걸 정신적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면은 그 전체가 유병률이 한 3.5%쯤 된다. 그러면은 이 조현병은 한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적 장애는 조현병만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면은 이 어떤 망상이나 환각을 가질 수 있는 병이 물론 정신병적 장애를 100% 다 가지고 있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병적 장애니까. 그런데 우울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30%가 이런 망상과 환각 같은 증상을 경험을 해요. 또 더군다나 이 아주 아무런 병이 없는 일반인에게 또 7% 이상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 일시에 한번 나타나는 걸로 이게 무슨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상이나 환각이 조현병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일반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불안이라고 아주 흔한 그런 질환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현병이라는 게 뭔가라고 보자. 이게 이제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좀 웃기는 그림이지만 그 증상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해놨어요. 뭐 이유 없이 그냥 뭐 웃기도 하고 어느 정도 울기도 하고 어느 정도 행동이 좀 특이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생각 자체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누가 나를 쫓아온다고 하고 누가 TV에서 저기 뭐를 하라고 시킨다고 하고 그런 등등의 이제 사고장애를 보이는 등등의 문제죠. 96년도에 인하대병원이 인천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아주 제가 인상적인 환자가 그 당시에 21살짜리 여자 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조금 증상이 나빠졌을 때에 이게 귀신 들린 병이다 그래가지고 구술했어요, 구술. 그래서 좋아졌대요, 실제적으로. 근데 조금 이제 다시 나빠졌어요. 그래서 구술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보호자가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 왔어요. 이해가 가요? 돈 없어서 병원 왔어요. 그것도 대학병원을. 이 당시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는 붓을 조그만 붓을 하면 안 돼요. 대굿이라고 해가지고 96년도에 있을 때 한 9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인하대병원이 개업을 했으니까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사람. 그래서 제가 21년 동안 보다가 이번에 떠나면 여기다 놓고 온 환자예요. 그래서 이게 인천은 좀 시골이라 인천에만 그런가 했더니 여기 와가지고 또 이러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44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한 몇 년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보호자가 보기에는 이게 치료가 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어떤 기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축사 기도를 받았대요. 축사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옛날에 영화에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축사 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 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뭐 소리 지른다고 하고 뭐 헛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행동장애 막 있고 그러니까 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센터에 간 다음에 보게 된 그런 환자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에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 말씀 뭐 이런 건 얼마든지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겸하는데 아주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조현병에 대한 개념을 잡은 서양 사람, 저도 독일 사람인데 다 세 사람이 근대 조현병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이제 이름 다 기억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첫 번에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크라이펜이라는 사람은 1883년도에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임상가였다고요. 그래서 환자를 아주 관찰을 굉장히 잘했어요. 관찰을. 그래서 저는 학생들 또 전공의들한테 맨날 할 때 한 사람을 증례 보고하듯이 환자를 봐야 되는 습관을 처음부터 길러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임상가는 그 관찰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관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크라이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병이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경과를 보니까 어떤 병은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병이 있었고 어떤 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빠지기만 하더라 라는 걸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 밀레니얼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사람이 요즘 유행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 알츠하이머와 같은 연구소에 있었어요. 근데 알츠하이머는 노인에 생기는데 이 사람이 본 사람은 젊은이에게 생기면서 마치 치매처럼 되더라. 그래서 조기, 일찍 생기는 치매다. 이래서 조기 치매라는 병을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정신이 나게 아주 아버지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병의 어떤 결과, 그리고 경과를 중시를 한 거죠. 그래서 병이 낫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거를 조기 치매. 또 그 다음으로 간헐적으로 되면서 예후가 조금 좋은 거. 또 가족력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은 병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조울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즘 와서 양극성장애. 그렇게 이 두 개를 분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조현병이라는 거는, 조기치매라는 거는 이게 한 가지 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그 신체적인 병 중에서 당뇨병이라는 당뇨가 있죠. 그게 나타나는 양상을 합병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눈도 나빠질 수 있고 심장도 나빠지고 어쩌고 다 이래요. 근데 그게 당뇨병은 한 가지듯이 이 사람도 이 조현병은 한 가지 질환인데 A형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병의 경과, 병의 결과로서 얘기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예후로 보면은 아주 안 좋아지는 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요즘 들어서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이라고 했던 거 마찬가지로 1919년도에 와가지고 이 브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이런 병은 젊은이에게만 일어나는 병도 아니고 치매 같은 병도 치매도 아니더라. 그래서 조금 더 병명을 순화시킨 게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휴즘이라는 게 그리스어로는 분열이라는 의미예요. 그 프레니아는 뭐냐면은 이 행정막인데 옛날에는 이게 마음이나 영혼이 어디 있는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숨을 쉬는 게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프레눔이 정신이 가 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 정신이 분열된 거다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명치유신 때에, 메이지유신 때에 병명 번역을 정신분열병 이렇게 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의미하는 분열이라는 의미는 어떤 정신이 분열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나 감정, 정서 같은 거하고 실제 행동하고 조금 다르더라. 그러니까 어떤 슬픈 내용을 슬픈 생각을 하면서 웃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데서 좀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특징적인 거는 기본적인 증상, 그러니까 증상을 아주 기본적인 증상과 부수 증상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망상이나 환각 이런 거는 병의 2차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부수 증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이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은 그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연상을 할 때 연상이 이완이 돼요. 이완이. 오늘 덥다 그러면은 더운 냉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더운 날씨에 무슨 다른 꽃이나 전쟁 생각하고 핵폭탄 생각하면 이거는 연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연상하는 데서 장애. 또 아니면은 그 정서가 거의 아마 한참 오랫동안 아는 분들은 대개 얼굴이 굉장히 무표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정이 둔화되고 둔화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증상을 아주 심하게 본 거예요. 그 현대로 얘기하는 음성 증상을 굉장히 강조를 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은 이 병은 그러니까 한 가지 질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 복합으로 생각한 거예요. 모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IQ가 좀 낮아지는 병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천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뇌를 다친 사람도 또 낮아져요. 뇌에 무슨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뇌염을 앓은 다음에도 이 정신지체가 와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의 복합군이 이 스키조프레니아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병이 아니라고 이 사람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 또 독일 사람인데 슈나이더라는 사람이에요. 슈나이더. 근데 이 사람의 생리 연대를 보면은 1887년부터 1967년도까지 있었죠. 2차 대전 언제 일어났어요? 2차 대전. 1934년인가 이랬죠. 34년인가 39년인가 이때. 근데 히틀러가 한참 할 때가 그때가 이 사람은 가장 액티브하게 일할 때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좀 이렇게 걸른 스크리닝하는 그런 게 사실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연구는 그래서 조현병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1급 증상이라고 했고, 조현병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다른 조울증에도 나타나는 거를 이제 부수적인 증상을 해가지고 증상을 또 이제 1급, 2급 증상으로 나눴죠. 그런데 1급 증상 중에서는 우리 환청도 그냥 무슨 기계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환청이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 행동을 막 지시를 하거나 또는 제3자 같이 나에 대해서 서로 떠드는 소리, 나에 대해서 그냥 논쟁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이게 환청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또 망상도 그냥 단순히 누가 쫓아온다는 그런 망상보다도 어떤 그것보다도 어떤 이제 경찰차를 보고 그거를 다른 거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경찰차 그냥 지나가는 차도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나를 잡아놓고 이제 오해를 한다든가 이런 망상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부 내가 이제 조정된다는 느낌 등등을 아주 증상 중에서도 1급 증상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크라이페린이라는 사람은 병의 경과와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했죠. 또 블로이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연상이라든가 정서, 또 이 주의력 이런 거의 장애, 그러니까 현대의 용어로 하는 것들은 음성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중요시했어요. 그 다음에 브루트 슈나이더는 이런 망상이나 환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진단 기준에 그 세 사람의 그 개념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망상이나 환각이나 화해진 언어, 행동, 요거는 슈나이더의 아주 그 증상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블로이러의 음성 증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진단을 하면은 한 번 나타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장애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지 이 진단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크라이페린의 이 경과의 개념을 여기서 도입을 해서 현재 이제 이렇게 그 진단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병명의 변화를 보면은 이게 이제 치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스키즈프레니아라고 이제 했어요. 일본에서 정신분열병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사회적인 편견을 일으킨다 그래서 1993년도에 여기는 병명 개정운동이 일어나가지고 2002년도에 통합실조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제 그리고 홍콩에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거에 실조증이라가지고 사각실조증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 가면은 현재 이런 그 조현병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기술하면서 그걸 사수라는 이름으로 그 기술을 했었어요. 사수. 이게 숭자가 아니라 이때는 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그 쭉으로는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을 많이 했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도 이제 이게 너무 오해가 많다. 정신분열도 안 들었는데 정신분열병이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병명 개정운동이 정신분열과 함께 주관하면서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게 원래 이 이름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이제 어떤 불교적인 용어하고 조금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서상대사가 제자를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정제돼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마치 검은 고에 이 줄을 굴듯이 너무 탱탱하게 긴장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망상이나 환각 같은 그런 양성 증상이 생기고 또 너무 느슨하게 검은 고줄을 하면은 이게 음성 증상 아무 이유가 없고 씻지도 않으려고 하고 감정도 없고 막 이런 음성 증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조현 김한진이라는 이름을 이 당시에 국문학 회장인 경희대학교 김주현 교수가 건의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너무 기니까 조현병. 그래서 고를 조자에다가 고문고 현자를 해가지고 조현병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병명만 바꾸도 되느냐? 나는 스키조프레니아 이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현병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어툰먼트예요. 튜닝 안 되는 병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름은 조현병 하면서 영어 번역은 전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니까 뭐 별다른 차이가 있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허준이 그 사수라는 분이 이 잡병편에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의 생각은 어떤가? 현재의 생각은 조현병은 뇌의 질환인데 지금은 관리할 수가 있는 질환이다라고 해요.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의미는 치유가 된다는 거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달라요. 사실 모든 병 중에서 치유라는 의미로 치료하는 병은 거의 없어요. 저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또 콜레스테롤 높다고 해가지고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살안치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의 평생 가야 돼요. 그래서 조현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관리하면은. 그러면서 이 병은 귀신 들린 병도 아니고 뇌의 어떤 문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뇌에 문제가 있다니까 뭐 아주 좋은 MRI나 뭐 찍으면은 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정도의 이상이 있는 병은 아니에요. 아주 뭐 어떤 소위 지금 얘기하는 신경 전달 물질계 다소의 이제 불안정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이건 뇌의 병이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는 지금은 일부에서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이름 자체를 좀 없애려고 그래요. 응? 없애려고.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거의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증상 중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조울병 쪽으로 가요. 또 기분도 그렇고 이 사고, 망상이나 환각도 좀 더 거의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조현 정동장이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사고장애 쪽으로 조금 치우치면은 이걸 이렇게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해요. 2014년도에 미국에서 DSM-5가 나오면서 그 첫 번에 이 원래 연구팀들에서는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조울병을 아예 합치려고 했었어요. 합치려고. 그래서 서로 구분이 안 가요. 요즘은 치료도 조현병이나 조울병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정신병들은 아까 첫 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신병적 장애들 9가지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병에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태에 이렇게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요즘 얘기하는 뭐 그게 고혈압이 있고 지질장애가 있고 또 뭐예요? 고혈압 지질장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찌고 이런 걸 전체 통합해서 뭐라고 하죠?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대사증후군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부 그룹에서는 일반 정신적 증후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뭉뚱그려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현병에 대한 오해인데. 이 초반에 이걸 옛날에 이제 그 가족교육할 때는 사실은 한 10가지쯤 이거 오해되는 걸 쭉 써놨었어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가족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 조현병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가족은 지금은 치료할 때 가족하고 환자를 반반씩 거의 비슷한 비율을 사실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가 병원에 와가지고 환자를 보는 거는 뭐 5분,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되게. 23시간, 23시간 한 50분을 다른 분은 가족들이 봐요. 가족들이.
그래서 가족들을 이 치료에 이렇게 좀 끌어들여야지 이 환자들이 예후가 좋다는 거예요. 환자들의.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 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 문제도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가족은 치료에 있어서의 1차적인 치료자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단지 가족이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그 과도한 감정 표출이 있어요. 어떤 가족 중에서는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보통 사람도 흔히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너는 정신병이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아주 비난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대로 얘는 좀 환자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감싸려고 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감정 표출이 너무 지나치거나 나쁠 경우에는 이 병의 재발 원인으로서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는 가족이 질병하고 어떤 뭐 그 책임이거나 원인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